집값이 자꾸만 오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12% 올라서 6월보다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웠습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이 제일 먼저 코로나19의 충격을 벗어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셋값은 더 불안합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틀 만에 2억 원이 뛰거나 한 달 만에 3억, 4억 원씩 뛴 전세 계약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강남의 불안은 강북으로까지 이어져서 강북의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정부와 당정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20차례 넘게 나왔던 대책에 공급이 끼어 있는 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이제 당정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네네. 뒤면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이 나올 텐데 네. 뭐 규모가 대략 10만 호 정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넘을 거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10만 호 플러스 알파라는 규모 자체로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 충분한 공급 규모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좀 실제로 10만 호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체감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달에도 주거복지 나왔듯이 그때도 7만 호 뭐 유휴부지 해가지고 7만 호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7만 호도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과연 10만 호 또는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세대가 나오고 내가 과연 뭐 청약에서 당첨이 될 수 있느냐가 나와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느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서 몇만 호 공급되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수의 시청자들, 국민들은 이래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런데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주택 공급 물량이 언론이나 시장의 예상보다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부분 그러면 과연 뭐 몇만 호나 더 추가가 될지 한번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이제 한 50만 호 정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아야 15만 호에서 20만 호 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도심 뭐 고밀도 개발, 또 용적률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또 도심에 공실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다시 활용하는 방법, 상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그나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대책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심 개발을 좀 해서 사실 뭐 그린벨트는 좀 후세들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도심 개발 어차피 개발이 완료된 도시들이고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예.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인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린벨트 풀어서 그냥 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나 방해 요소가 없는데 재건축이나 도심 개발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던 사람들도 있고요. 교통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살던 사람들이 또 반발하게 되면 사유재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공실 부분 도심 상가나 오피스텔을 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도 걸리고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 한 소형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걸 개조한 주택을 과연 얼마나 선호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대책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정부가 받아가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교환의 느낌이랄까요? 이런 식의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이 좀 어떨까요? 이게 진짜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과연 용적률을 얼마나 올려줄 것이며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겠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지는 용적률만큼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50에서 270% 사이 정도 새 아파트를 짓는데 2배 500%, 한 3배, 4배 돼서 한 700%, 800%가 됐을 때 거의 주상복합 수준으로 고밀도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 주택, 내 아파트가 고밀도 개발이 돼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를 조합원들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서울에서 안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새 아파트를 과연 좀 용적률이 좋은 고급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빽빽하게 지은 그런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면 아마 다수의 조합원들은 반대 입장을 좀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 공공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임대에 대한 이미지, 과연 내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의 반응, 다수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결국에는 따져봐야 될 게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느냐이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불로소득 환수하고 또 맞물리잖아요. 네. 조합원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은 뭐 규제를 안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 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그냥 이렇게 조합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조합 뭐 이게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규제들을 받으면서 불로소득 환수를 당하면서 조합원들이 협조를 할까? 이게 뭐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본다면 조합도 이제 크게 보면 뭐 우리 자녀들이 거주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양보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게 공공의 성격을 민간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만 태릉의 골프장, 군소유 골프장이 계속해서 화제였죠. 여기에 네네.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인데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뭐 혹은 태릉 골프장을 포함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급이 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아예 빈 땅에다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거론되는 지역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사실 다 나온 내용이라서 5월 달에 이미 유휴지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태릉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 것 같고 이게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83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골프장 부지만. 세대로 얼마 정도가 되나요? 다 개발하게 되면 한 2만 세대 정도로 네. 뭐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합쳐지면 좀 더 규모가 커질 것 같고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세택, 강남의 세택 전시장 부지가 4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뭐 SH 사옥이라든지 철도 유휴부지, 효창공원 옆에 이제 구로 차량 기지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잠실, 탄천, 유휴지까지 다 하면 이렇게 다 해도 한 5천 세대에서 1만 세대가 넘지 않을 것이거든요. 빡빡 끌어 모아도. 그러면 네. 여기서 또 용적률을 훨씬 올리게 되면 뭐 거기서 한 1만 세대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만 세대, 뭐 3만 세대, 2만 세대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당장 공급이 돼주면 괜찮는데 네. 지금 계획을 해서 공급을 해도 5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이제 시민들이 당장 급해 죽겠는데 나는 당장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이런 5년 후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심리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굉장히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요.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5년 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공급 대책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사실 뭐 먼 미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년 뒤 먼 미래 공급 대책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부에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가 있죠. 전세값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며칠 새, 한 달 새 몇 억씩, 3억씩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시장을 전에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이유는 임대차 3법 중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를 내주는 거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주고 있고 그래서 물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뛴다는 게 기본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전세를 안 준 그 집을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들어가 살 거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이 매물로 나올 것이고 안 줄 거면 빈집으로 비워놔야 되는데 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시장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게 갑자기 나왔잖아요. 예. 임대차 3법이 원래 이게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뭐 시행 시기를 정하고 그때까지 이렇게 되고 소급 적용도 안 돼야 되는데 네. 정부도 이런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서 소급 적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대 사는 분들까지도 적용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공실이 되는 분들, 이제 새롭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안 올리게 되면 4년 동안 현실적으로 못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우리가 89년도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에도 그때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극심한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겪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시장 논리에서 집주인들이 지금 뭐 매물도 희소성이 있고요. 부르는 게 갑인데 저라도 뭐 2, 3억 안 올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단기 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구해야 되는 사람들. 네. 신혼부부라든지 뭐 내가 살던 집을 이제 빼고 다 이제 끝났고 이제 종료시키고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못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네. 부동산 시장의 전세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임차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자유를 침해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혼란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해지는 모습인데 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늘어났잖아요. 2 더하기 2 플러스 2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사실 네. 2년 너무 짧잖아요. 계약하고 돌아서게 되면 또 다음 계약이 걱정되기 때문에 4년으로 늘어난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주인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하고 세입자한테도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중요한 법안인데 이게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가 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고요. 또 다른 규제들이 많이 누적이 됐잖아요. 네.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모든 규제가 3년 동안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에서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네. 이게 그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의도로 그냥 4년으로 늘어났다면 집주인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을 텐데 이거는 집주인이 나빠. 집주인은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부작용이 커지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거는 뭐 부작용은 어쩔 수가 없고요. 4년 후에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정되기가 힘든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4년 동안 못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소급 적용이 된 분들은 이제 한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 갱신이 됐을 때 갱신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 4년 후 시점이 됐을 때 생각하는 게 4년 동안 못 올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4년분을 올려야 되고 다음 4년분 또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향후 4년분까지 해서 총 8년분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상승폭이 되는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게 나가도 다른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올려주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눌러앉아 살게 되고 새로운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세의 희소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이게 극복되기는 힘든 오히려 지금 이제 집값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전장이 또 하나가 더 생긴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